네, 반갑습니다. 추석 특집 민주당 2030 남성의 표심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히 청년 특집 방송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흥미진진할 텐데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한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동아 의원 자리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네, 나이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희도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봉건우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입니다. 이거 뭐 나이순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앉는 건 나의 역순으로. 앉는 건 역순으로.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모신 이유가 우리 2030 남성들 여론조사 꽃에서도 늘 해보면 약간씩 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참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요즘에 해외에서도 프랑스에서 30대들 막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에서도 구구들이 막 바로 하고 있고 그게 또 한국하고 연결도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이 그냥 심상치 않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갈수록 골마갈 수도 있겠구나. 제대로 이걸 진단하고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중 시위 관련해서 단호하게 좀 대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명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동아 의원과 봉건우 위원장도 당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도 당에서 그런 역할들도 가끔씩 하셨고 또 밖에서도 계속 주문하고 있으니까 이해도가 높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습니다. 2030 남성들 인식이 좀 바뀌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부 데이터를 보면 약간 호전되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황희 대표가 먼저 한번 포문 열어주시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청년들의 인식? 일단 뭐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주로 오프라인은 근데 20대 남성이라기보단 뭐 20대 30대보다는 10대들을 요즘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온라인 상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 관련해서 되게 반응이 좀 뜨겁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일부 사이트들 뭐 fem코나 DC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여전히 뭐 중국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 부정적인 것들 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fem코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갤러리랑 이제 큰 다른 뭐 유머 그 갤러리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나뉘어서 싸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까면 전부 다 그냥 반대하는 걸로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되지 않겠냐는 얘기고 또 반면 이제 fem코 정겔은 이준석이 거의 신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좀 대체적으로 있고 10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뭐 이따가 뭐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노무현, 이재명 이런 키워드만 들어도 좀 키득키득대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러니까 무조건 그 10대를 악마화하자도 아니고 전부 다 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악의적인 걸로 꼭 하는 것도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 키워드 자체가 왜 그렇게 키득키득대게 작동이 되는 것인가. 이게 뭐 한두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온라인상으로도 표출돼서 이게 또 커뮤니티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황이 좀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땐 되게 좀 우려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유머로 소비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황희 대표는 10대들 대상으로 막 그 현장에 가서 지금 학교에서 강연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게 과거에 비해 더 심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으면 보통 이제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러지도 않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강의 다닌 게 6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노무현 재단 이사다라는 거 소개를 하게 되면 네. 일단 그것만으로도 웃어요. 이 특정 키워드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복잡한 게 모든 10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롱하는 거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퍼져 있다. 왜 그런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그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그 10대들한테는 이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그 뿌리 그 출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출처를 잡아내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봉건우 위원장님, 나 네. 그거 궁금해. 아까 이제 보수 쪽은 fem코라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네. 과거에는 일베 같은 게 있었고 지금 이제 네네. fem코가 주론을 잡는데
그러면 좀 민주당의 좀 우호적인 사람들의 젊은 세대, 20대 대학생들, 20대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놉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데가? 뭐 일단은 뭐 DC 인사이드나 이런 갤러리에서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아, 네, 근데 거기가 다 DC 인사이드라고 해서 다 이제 펜코스러운 사람들이 파생돼서 온 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갤러리에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트위터나 이제 이런 곳들에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조금 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론 지형이 좀 더 보수적으로 유리하게끔 편향되어 있다고 하듯이 커뮤니티 자체가 누군가를 말씀하셨던 대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갈라치기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걸 지지하고 이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인 색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들의 커뮤니티가 좀 더 활발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학생 위원장 입장에서 대학생들 많이 네. 만날 텐데 네네. 대선 전에 비해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별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가 회복되고 외교가 복원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을 어렵게 했지만 쉽게 말해서 과거에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앉혀놨는데 뭐 개수영장 만들고 뭐 이제 또 뭐 국정을 무속에 맡기고 예, 뭐 예. 술 먹고 위장 출근하고 이번에 또 몇 억을 들여가지고 위장 출근료를 만들었다. 음. 술 먹고 못 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것들을 보는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야 저게 정치야? 저게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자체가 무너지고 정치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리 구구적인 발언을 하는 장동혁 같은 사람도 이제 대통령실에 오셔서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치였고 이게 외교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수학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였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과거에 했던 여러 우려 내지는 오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는데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점차 이제 그런 오해들 무슨 뭐 중국에 넘어갈 거다 이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퍼뜨리고 아직도 현수막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일하는 시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희화화하면서 소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비교적 오프라인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원님은 네.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뭐 대학생들 가끔 만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는 아직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는 있지만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과거에 예를 들면 무슨 여가부 문제나 민주당에서의 좀 공정성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적시적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남성들을 챙기는 또 발언도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무슨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0대나 30대 남성들에게 좀 먹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 아직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든 거에 대해서도 큰 상처가 있었었는데 이런 게 민주당이라면 또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사실 남아 있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모습에 거의 뭐 이념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대통령님이 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지금 이제 100일 넘었는데 2030 뭐 대학생도 좋고 30대 남성도 좋고 어떤 부분은 확실히 인정한다고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좀 불만 갖고 있는 부분은 뭐고?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영향이 가장 컸던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그 타운홀 미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사실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대통령으로 계실 때 우리 세대도 태어나 있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볼 수는 없었던 네. 세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격의 없이 정말 그냥 우리 회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국민들과 대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즉각 이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타운홀 미팅이나 국무회의 같은 데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그냥 뭐 진보적인 좋은 메시지라던가 뭐 통합, 뭐 통일 이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이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청년들 눈에도 보이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내지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요. 저는 뭐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예전 윤석열이나 이준석 같이 뭐 여가부 폐지를 뭐 엄청난 이슈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고 이런 부분이 단순히 그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젊은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차별 보는 부분까지 챙겨 나가겠다. 또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를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청년 특히 남성들도 좀 지난 정부와는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남성 청년으로만 국한할 것은 아니지만 청년을 위한 뭐 다양한 지금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예산도 청년 위주로 지금 청년 저축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에서 체감이 된다면 단순히 남성 대 여성 대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이 사실은 그렇게 청년 남성들이 좀 극우화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경제적 바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서 싸우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청년들의 전반적인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국정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남성들도 잘 그런 모습으로 좋게 봐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희두 대표 하면 이제 또 이준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2030 남성들이 이준석에게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대선 때도 그런 표심이 많이 표출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뭐 일부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 딱 온라인상에서 수치를 매기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얘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 결국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정보 유통 창구에 대한 분석이 전 핵심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 쫓다 보면 뭐 문어로 치면 이제 막 팔다리만 쫓아다니는 거죠. 이거 하다 보면 영원히 그냥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프레임 전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결국엔 그 본질을 보면은 몸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릴 여러 가지 온라인 그 공론장의 이 작업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게 뭐 사이비 종교 문제도 얽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fem코 정계 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뭐 제대로 부각이 안 된다든지 저는 그래서 앞에 뭐 쭉 말씀 주셨지만 주식이 지금 가장 와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와 이것도 불장이야. 여기선 빨간색이 좋아. 약간 이런 반응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막 신기록을 계속 달성하고 있고 그게 딱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까려고 해도 쉽게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성과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한다든지 이런 정보는 차단시켜 놓고 계속 깔거리. 그게 이제 뭐 혐중에 올라탄다든지.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정치인은 윤석열과 자기는 싸웠다. 피해자다라고 그렇게 엄풀은 하지만 하는 짓은 그들이 지금 윤 어게인 세력들이 뿌려놓는 씨앗들 있죠. 거기에 그대로 올라탑니다. 그 메시지로 일체감을 형성하면서 메신저는 거리를 둔다. 이 수법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자, 봉근우 의원님 네. 그거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이제 주식장이 국장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뭐 3,400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그 보통 이제 젊은 세대가 코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코인 많이. 그리고 이제 미국 미장에 많이 꽂혀 있었고. 근데 국장에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유입이 됐을 때 이제 영끌 막 이런 단어 나올 때는 무슨 뭐 도지코인 같은 이상한 코인이 생겨나기도 했었고 좀 그래서 희화화하면서 이제 유머로서 소비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기업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기업의 성장 가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식들을 사놓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주식시장 변동이 거의 없었고 뭐 환율 너무 떨어지고 환율 문제가 생기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많이 탈출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뭐 사실
제가 자주 보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교 커뮤니티도 자주 보는데 네. 거기에서는 정말 난리가 나는 부분들이 정말 많긴 합니다. 네. 주식 얘기가 많이 그쵸, 오고 그쵸. 가요. 네, 왜냐면은 전공자들도 있고 막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주식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새로운 게시판까지 생기기로 했더라고요. 그 업종 종목의 네네네네. 특성 막 이런 그쵸, 거를 그쵸.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네, 왜냐면 거기는 사실 교수님들도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비교적 뭐랄까요, 좀 우리끼리의 커뮤니티라고 이제 대학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끼리의 커뮤니티라고 느끼는 부분 플러스 전문가들이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공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무언가를 이야기해주면 그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횟수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실은 궁금한 게 이대남의 생각을 좀 읽어보자는 거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2030들의 그 생각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과연 뭘까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뭐 파편적으로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긴 하는데 김동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30 남성들이 추구하는 가치 뭐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공정성을 내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의 프레임으로 형성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2030 남성들이 지금 여성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있고 이게 특히 2030 남성들이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홀대를 받고 차별을 받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2030 남성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나는 동등하고 평등한데 사회적 구조는 여성들을 우대한다. 이런 프레임에 본인들의 피해의식이 쌓여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성들은 기계적 균등이라도 지금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여대 문제가 사실은 약대생들의 티오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 제 말을 들어보니까 대다수의 여대에 지금 서울에 있건 여대의 70% 그러니까 약대의 70%가 여대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약대가. 네. 그래서 약대가 되고 싶은 약사가 되고 싶은 남학생들은 네. 서울권 대학에 진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른 청년들 그 관계가 없는 이제 젊은 청년 남성들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덜어주기 위한 우리 정치권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해를 또 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아까 뭐 주식이나 코인 얘기가 나왔긴 했는데 네. 사실상 보면 주식이나 코인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이대가 50대나 60대더라고요. 네, 수치를 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프레임 속에서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거기에 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깎아주고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50대나 60대들이 사실은 더 이익을 보고 더 청년들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청년들에게도 잘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군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주식 부분에서는 이제 뭐 엄밀히 얘기하면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박탈감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기성세대가 수익을 더 올리면 그렇죠. 그런 네.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황인수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2030들이 추구하는 가치. 결국 제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로 추적하는 그 집단 평소에 이제 그들의 공작 세력들이 이제 파고들려는 집단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제 경험도 그렇긴 하지만 키워드가 다 이게 프레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586, 페미니즘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그들은 이제 위선자들이다. 뭐 무능하고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키워드가 연결돼서 뭐 특정한 이슈로 이렇게 딱 뭐 연결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가지 낚싯바늘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열받는 게 네. 아니 그렇다 치자고. 네. 그럼 뭐 판검사 네. 막 있잖아 우리 사회 기득권층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 네. 뭐 흔히 말하는 저 재벌 네. 부터 시작해 언론 막 이렇게 곳곳에 사실은 위선적인 게 너무 많잖아. 네. 민주당 쪽에 관련된 것만 딱 위선적인 집단으로 딱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것도 선택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공작 세력들이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뭐 계급 계층 문제로 못 가게 이게 되게 진보한 논리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원래 쟤는 저러잖아.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윤서인 부류가 또 이런 주장들 많이 했는데 위선 얘기를 한창 할 때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나는 나쁜 놈인 난 나쁜 놈 인정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쟤네는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야.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야? 그럼 이제 딱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선 그래 둘 다 나쁜 짓은 했다. 근데 얘는 대놓고 나쁜 놈이라 하고 나쁜 짓 했고 얘는 착한 척하고 나쁜 놈 하면 어차피 그 하나는 이제 나쁜 짓 한 건 퉁쳐지고 그 이후엔 겉으로는 착한 척까지 했으니까 얘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 나쁜 짓의 질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방송을 보면서도 가끔 답답한 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위선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저 이게 싸울 운동장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지. 프레임을 딱 걸고 들어오는 그렇죠. 거잖아. 프레임을 걸고 들어온 건데. 그럼 내란 저지른 거하고 네. 일부 뭐 예를 들면 정치적 행위에서 잘못한 거하고 이게 같은 급이냐고. 그쵸.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론하는 영역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원인을 진단하는 것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나마 이제 하나 또 연결져서 보자면 검열에 대한 반감이 되게 크다고 봐요. 이게 그 특히 저는 사춘기 시절이랑 맞물려서 저도 과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누가 간섭하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그렇죠. 청년 때 그렇지. 예, 근데 딱 민주당 느낌이 비유하자면 예. 엄마가 자꾸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컴퓨터 하지 말라고 코드 뽑고 그게 이제 규제랑 연결된다 봅니다. 프레임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히 뭐 대표적으로 게임, 그다음에 뭐 성인 콘텐츠, 그다음에 뭐 어떤 유머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검열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게 참 어려워. 그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네. 결국 소수가 독점하게 돼 있거든요. 자유 방임으로 만약에 놔두면. 네. 근데 나는 거기에 올라설 것 같다는 착각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네. 그런 생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규제나 룰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승자 독식으로 다 풀어놓으면 소수가 그냥 지배하는 구조고 나머지는 진짜 PPA지거든. 근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게임이나 성인 콘텐츠는 박근혜 정부 때 규제한 거 아닌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셧다운제 이명박이 한 거거든요. 아, 이명박 정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조차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아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툭 던지면 야 이거 이명박 당신들이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윤석열의 내란도 당신들이 자유를 억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30 애들이 관심 갖는 영역이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지 역대 정권에서 이거를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쵸. 바로바로 칠 수가 있는데 네.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상대 측의 뭐 방송을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면 상대가 이런 식으로 확 감거든요. 뭐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 뭘 했다. 그럼 받아들일 거 있다 봅니다. 당연히 이제 뭐 잘못한 거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냅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가니까 이거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전 다시 다 토대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얘기네. 봉근우 위원장은 뭐 주변에 저쪽 그 국민의힘 쪽에 그 쏠려 있는 학생들하고 대화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나 이제 박지영 대표님 같은 분들은 뭐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이렇게 분석하시고 또 이렇게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계신다면 전 조금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질적 연구처럼 많이 들어보는 걸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자분도 많고 그리고 그 현수막 이런 거 진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정선거 그거 나온 김에 민주당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부정선거 그 아니, 허위 조작 날조 이걸 버젓이 현수막 계속 걸고 있는데 이거 빨리 저 고발 조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고발하고 네. 있고요. 네. 다만 그 떼는 데 있어서는 지금 뭐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더라도 빨리 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고 이게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 주셨는데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당이면 누구나 걸 수 있게끔 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당으로 등록된 소수 정당에서 계속 그걸 거는 건데 이게 선관위는 한계가 있어. 이거는 검찰과 경찰에서 이거 허위사실로 그쪽으로 해서 그게 맞는지 왜냐하면 거기 이재명 대통령이 막 붙여놓은 것도 많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보면서 예.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세대가 이런 갈등과 반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온다는 평을 들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많은 언론이나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공정이라는 키워드일 거고 그에서 파생되는 이제 뭐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 같은 것들의 주축이 우리 세대가 되었잖아요. 사실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었던 세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사실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도 대단한 과거도 아니에요. 한 아버지 세대 정도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이제 풍요로웠던 그 풍요를 누렸던 세대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조금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경제 성장 자체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이미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정치 같은 경우에도 과거 민주화 운동 세대 때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었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로 놓고 보면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온 국민이 뭐 니꺼 내꺼가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자였고,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온 국민이 저 독재 정권과 그렇죠. 악한 지도자와 싸워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해내자 이거였다면,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것 혹은 경제라는 것에 전체 파이를 더 늘려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내면,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체 파이가 더 커지니까 나도 더 많은 파이를 먹을 수 있을 거야가 과거에는 됐다면, 네. 우리 세대는 이미 경제 성장도 너무 많이 이루어졌었고 정치적으로도 급격한 변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타인과 싸워서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거를 잘 챙겨야 되는 내 그런 세대. 거지지 내 거. 내 거를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전체 파이는 커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타인과의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대였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지게 된 부분들도 있고,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나도 쟤랑 공정하게 경쟁에 싸워 이겨야 되는데 왜 정부에서는 여성 우대 정책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뭐 이야기들이 좀 커졌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취업문이 좁은데 갈수록 좁아지는데 이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생존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여성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꾸 뭐 그 구조죠. 그 구조에서 지금 더 격렬해지는. 근데 자꾸 이야기하는 게 여성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는 전 주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냥 똑같은 선상에 놓고 경쟁을 하면 되는데 왜 근데 여성이라는 아니, 이유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회사에서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 우리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실제로 면접 보면 여성들이 훨씬 준비가 잘 돼 있다. 아니 그 얘기 많이 해요 솔직히. 근데 맞아요. 약간의 자존심입니다. 아니야. 국회에 들어오는 기자들도 지금 다 신입 기자들은 거의 다 여성입니다. 아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네네네네. 똘똘하고 맞아요. 표현력도 좋고 좋아요. 근데 다 여성만 뽑을 수 있냐고. 다 이게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채용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사회에서 소비할 수 있는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대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과거에 김동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이 비교적 더 억압받아 왔던 세대가 길었던 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갈등과 반목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그런 나쁜 정치인들이 이 이슈들을 더 키워서 정치 권력이 우리 사회를 더 분열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입니다. 면접을 보면 말이죠. 자격증이나 막 이런 것도 여성 그 준비자들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표현력이 좋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봉건우 위원장 같이 말씀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아니 진짜 훌륭한 청년 남성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 면접을 보아보면 저도 이제 과거 회사에서도 많이 뽑아왔거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대로 가면 진짜 여성 일색이겠는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사실 딱 민주당의 상황은 아니지만 요 상황을 이제 제가 온라인 쪽 정보 유통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다운표 딱 따가지고 뭐 이대남 비하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유통을 하죠. 언론이나 이런 거. 커뮤니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 긴 영상과 이 맥락이나 이런 걸 사실 또 거의 보진 않습니다. 그냥 일단 댓글 막 추천 받고 댓글 막 달리면 그냥 그게 사실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탈진실의 시대라는 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방 문화 영향이 진짜 크다 봅니다. 근데 인터넷 방송 문화 얘기를 제가 2019년에 민주당에 와서 당정청 돌아다니면서 엄청 얘기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이런 걸 왜 봐? 하고 치워요. 아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공감됩니다. 이거 좀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문화가 돼서 심지어 그 콘텐츠들이 어떤 거냐면요. 뭐 기본적으로 여자들 막 쫙 깔아두고 뭐 요즘 엑셀 방송이라고 해서 막 법방하고 그 막 이제 순위 매겨서 돈 쏘고 거기 이제 막 검은 돈까지 가거든요. 이런 거 전 정치권이 관심 가져야 된다 보는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 경찰 앞에서도 패드립을 합니다. 뭐 나중에 삐 처리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대놓고 그냥 니네 엄마 이거 욕을 하는 거거든요. 경찰한테 욕하고 이런 게 핵사이다가 돼서 오히려 그게 또 주목을 받고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이제 퍼져서 악순환이네.
학생들도 그냥 선생님들 앞에서도 그냥 막 기본적으로 패드립 네. 달고 있고 학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 때문에. 원래 이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되게 심각했다면 이제는 학생들도 이런 거 지금 선생님 뭐 정치 중립 위반한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거 네. 정치로 몰아간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세대보다는 지금의 청년들이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 자기 개발에 투자도 많이 했고 사실 똑똑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훨씬 똑똑해.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지난번 방송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준비된 걸 보면 한국의 교육제도가 꼭 후졌다고만 볼 수 없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경쟁을 통해 또 성장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폐해도 많지만 또 긍정적 자산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적절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한편으로는 아까 황인 대표 얘기했지만 김동완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상당히 예를 들면 구구적인 현상들이 비단 우리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네. 젊은 세대가 구구적인 생각을 갖는 젊은이들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가 좀 몸살을 네. 앓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파리에서도 그런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의 지금 젊은 세대의 구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030 남성의 구구화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을 구구화 됐다라는 프레임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기득권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인식으로 그 젊은 남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을 이렇게 확보한 민주당이 지금 잠시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그들의 눈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다수석을 이어오고 있고 그럼 정치 권력으로서 민주당이 그들의 눈에서는 기득권일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어떤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2030 남성들이 다른 세대 모든 남성들보다 성평등 의식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과 나는 동등하다라는 생각이 훨씬 높은데 네. 다만 반페미니즘 성향도 또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뭐 감수성은 훨씬 높지만 한편으로는 반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도 높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랑 여성과 동등하고 나도 이미 사회에서의 더 이상 혜택이 받는 게 없는데 왜 페미니즘이 있고 왜 여성을 더 우대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억압을 당한다고 할까요? 우리 제 세대 때만 해도 그렇고 저 윗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그 남성성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억압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딸아이가 있지만 딸을 낳았다고 많은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남자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뭐 노키즈존이나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 남성 아이들의 그 혈기왕성한 것들을 부모님들을 잘 억압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뉴스가 나오고 하면 왜 아이를 방치하냐 저렇게 남성 특히 거의 나오는 게 남아들이지 않습니까?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원래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사회 전체가 그런 남성성을 약간 억압하는 이거는 진짜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아이들에 생각이 대한 듭니다. 배려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각박해진 거잖아. 그래 되다 보니까 특히 어린 남성들에 대한 그 남성성을 억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극우적인 방법으로 표출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박구영 교수는 그런 얘기도 해요. 관계 형성을 가르치는 게 원래 교육의 본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부모님과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사회 속에서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들이 잘 안 돼 있고 교육이 그런 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고립화되고 옛날에는 집단 간 경쟁 구조였다면 지금 개인 간의 경쟁 구조로 바뀌어 버렸고 아까 그 취업문이나 대학문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고 거기에 뭐 게임 이런 거에 또 심취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외톨이 같은 느낌도 들고 자꾸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진단이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라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 대표가 특히 이 문제는 워낙 오래전부터 관심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책도 쓰셨죠. 네네. 사이버 내란 잘 나갑니까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배송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 나중에 각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파고들게 된 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민주당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싫어요. 저도 되게 민주당 자체는 그냥 위선 집단이다 생각을 하고 좌파는 전부 다 잘못된 인간들이다. 이 정도까지 저도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랑 싸웠던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쭉 파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인간의 심리, 집단의 심리와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 온라인 공론장을 침투했던 세력들이 있다. 이건 일단 명백하게 있는 건데 이게 있다 그러면 맨날 무슨 남 탓한다고 몰아가요.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론 미디어 개혁뿐만 아니라 이거 핵심 국정원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그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한번 좀 알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다뤘고 결국 MB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MB까지 납니다. 그 세력들이 윤석열 때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니까 옛날 얘기로 끝이 아니라 왜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막 학생들 사이에서 밈처럼 돌아다니는가.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뭐 군 정보기관 포함해서 뭐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막 인지전 TF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또 한 줌 취급받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리박스쿨도 최근에 그 소녀수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 네. 단순히 댓글 몇 개 남긴 수준이 아니라 교육까지 침투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전선은 10대로 옮겨갔다. 2030이 오늘 주제이긴 하지만 10대 청소년을 저들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저는 아까 김동완 의원이 전체를 2030 남성이 구구화됐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한다.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해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범위냐에 따른 거는 각자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10%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한 20%까지도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주변에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알게 모르게 전염된다 할까요?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네. 예를 들면 전환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 10시에 예. 사실 전국대학생위원회 산하에 청소년 특별분과를 좀 개설했습니다. 잘했다. 이거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 또 그들을 좀 이제 별동대처럼 이제 그들이 정말 옳은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 학생 사회 내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사님 다음에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 10대들의 극우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저도 오랫동안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10대라고 하면 청소년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네. 그러면 사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만 24세 정도라고 이제 봤을 때 예.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남성 청소년들이 두 군데 보통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폐쇄된 공간인 학교 아니면 군대에 있어요.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었고 옛날에는 거기가 폐쇄된 공간으로서만 기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도 다 핸드폰 주고 예. 학교에서도 핸드폰 얼마 전까지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온라인 세상은 너무나도 개방돼 있고 너무 정보 습득도 빠르고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과 쓰레기 같은 커뮤니티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정보들은 들어오는데 내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은 폐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내 무리 집단 내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희화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야 내가 그 무리에서 재밌는 사람, 웃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약간 영웅심리도 있구나. 근데 그게 저 때도 인정욕도 그랬어요. 있고. 실제로 저도 아니, 다 있었죠 뭐. 게 예.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노무현 막 이런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고 막 하는 것들이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저희는 점심시간에 막 TV에 틀어놨습니다. 컴퓨터를 연결해서.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비밀번호로 선생님 비밀번호를 뚫어가지고 굳이 USB 꽂고 연결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스크린 미러링하면 다 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땐 더 요새 쉬워졌을 겁니다. 네. 제가 5, 6년 전에 강연하러 다닐 때 미러링이었는데 네, 아마 더 쉬워졌을 겁니다. 그런 아니, 거에 더 쉽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네. 얼마 전에 오창석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 굉장히 뭐 저쪽 애들은 웃긴 사이트들 있잖아요. 막 네. 그거 한참 웃긴 얘기하다 가끔 정치 얘기를 쓱 넣어갖고 네. 그 스며들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쪽은 다 진지한 얘기만 쭉 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라고 계속 설명을 했냐면 단순히 극우적인 얘기, 뭐 혐오 얘기 이거를 넘어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네. 허경영이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분을 지금
정치인이라고 사실 지금도 못 보지만 그때도 사실 보긴 좀 어려웠잖아요. 이제 뭐 공중부양한다, 출지법한다 예. 이런 거 이제 가가지고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하는 거 애들 뒤에서 보면 다 허경영 보고 있어요. 게임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였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오늘날 교실이나 군대에서는 그 허경영의 역할을 윤석열이 대체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은 반스 입고 누워버려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뭐 허경영은 뭐 이제 뭐 대통령이 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허경영이 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소비했다면 지금 학교에서는 윤석열은 무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무죄다, 윤어게인이다 이게 우리가 허경영은 신이다를 했던 거랑 유사하게 희화화돼서 활용되고 있는 거고. 그 청소년 사이에서. 근데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요. 여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신이다 해봐야 신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는데 윤석열은 실제로 그 권력을 3년간 쥐고 흔들었고 불법 계엄을 터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제도 정치인 것과 제도 정치가 아닌 거와의 다른 점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만큼 그게 더 심각해진 거죠. 그 윤석열의 그런 행동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뭘 가지고 빠지죠? 그게 방금 말씀 주셨듯이 유머로 가는 거예요. 유머로. 그러니까 이게 막 요즘 뭐 트럼프, 김정은 합성해가지고 웃긴 음악, 뭐 트렌디한 음악 깔아서 그걸 가지고 가사를 바꿔갖고 거기에 정치 메시지 넣고 아까 오창석 작가 말씀 주셨듯이 AI로 AI로 합성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저들의 원래 그 내부 문건에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랑비 옷젖듯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길게 본 장기전인 거죠. 근데 이걸 지금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대응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지충이 되고요. 그리고 막 얘기하면 너 정치 고관여층이잖아. 너 한쪽 편향돼 있잖아. 근데 그런 짤방은 정치랑 완전 무관한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방 같은 데서 그런 걸 유통시키거든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들도 저도 많이 아는 입장에서 제가 우리 쪽인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 사람도 뒤로 연락을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서가 거기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는 유통해도 중립적인 코스프레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에서도 내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막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전교조를 치고 노조를 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주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평시 전시를 나눠보면 평시가 그냥 딱 지금 같은 시기고 전시를 이제 저들은 선거철로 둡니다. 그렇죠. 평시에 이런 걸 막 깔아두면서 나중에 수학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평시일 때도 우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당 차원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이런 게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 지금 이 방식이라면 저쪽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우리 쪽을 까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하고 아까 윤석열을 신격화하고 이재명 까고 민주당 까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수세적이야. 쟤네가 공격하는 거를 어떻게 막으려고 자꾸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공세적으로 뭐 아까 있던 게임이든 유머적인 요소든 뭔가 가미해서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깰 수 있는 그런 사고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계속 보면 민주당은 수비하는 입장이에요. 뭔가 방어하고 늘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칠 수 있는 건 없냐고. 훨씬 정당한데 쟤네 공격거리도 훨씬 많거든.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기에 뭐 해법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생각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일단 제가 그동안 이제 당정청 다니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한데 정치 내부의 싸움이 지금 한 축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전한길, 정광훈 이런 부류고 여기서 아까 뭐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사이드에서 게임 유머 이런 걸로 파고드는 것도 다른 전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할 수 없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정치가 딱 나서면 이건 이미 진영 논리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장 남천동 막 이런 멤버들하고 장기전으로 두고 지금 얘기 중인 게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소위 말하면 인플루언서들 중에 좀 우호적인 친구들이랑은 따로 연락을 하는데 이들을 제가 딱 홍보를 하면 우리 지지층은 알아듣고 바로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럼 딱 속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순간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황희도 묻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 주셨듯이 수세로만 가면 이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이나 이런 부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말 잘한다 논리적이다 하는데 그걸 계속 깨는 걸 제가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마삼중 뭐 준스톤에서 계속 때렸잖아. 그러니까 아프잖아.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종의 이준석식 밈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세계관 안에서 싸우는 거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준석도 방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역질문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보기관 사례를 저도 봤어요. 궁금해서 어디서도 이게 방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계속 방어만 하려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뭐 이런 거 사과만 하고.
사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확실하게 사과를 하되 맨날 사과만 하면 이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띄워줍니다. 또 저쪽이. 그렇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김동완 의원께서는 지금 네. 이제 두 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 아 드셨습니까? 생각보다 온라인에서의 전쟁이 심각하게 심각하다니까. 심각해요. 잘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아 저는 그래도 기성 어떻게 정치권에 있는 입장에서 예. 조금 더 겸손하고 우리 더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단순히 그 청소년들이 뭐 게임에 많이 물들고 경쟁에 물들고 또 그런 온라인 작업에 물들어 결과라고 그냥 단순히 평가하기보다는 좀 그들의 정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의 물들게 된 뒤에 배경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뭐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으로는 성장이 멈춘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서로 간에 대립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를 그들에게 잘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놀이 형식으로 민주당의 위선을 비판하고 위선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더 이끌리게 되는 또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라는 집단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보수라 생각하고 진보라는 것은 뭔가 새로 변화를 하려는 게 진보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선적인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변화하는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확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또 젊은 층들에게는 제대로 된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또 네.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뭐 사과할 거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처럼 그렇게 이념이나 목표나 그런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차 우리 정부가 진행될수록 더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도 잘 받아들여줄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그 재미를 위해서 예. 왜냐면 보는 분들 입장에서 좀 재밌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럼 이제 뭐 반론은 아니고 말씀하신 거에 저 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정치권이 막 놀이를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경제 성장을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건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 성장 성과를 냈다고 한번 볼게요. 전 낼 거라고 보고 이미 냈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 상황을 저 소위 이런 공작에 익숙한 세력들이 어떻게 파고들 건지. 왜냐면 이걸 이재명 잘합니다. 국힘이 막 최고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지점을 파고들 거라고 보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저는 사실 이거 차원에서 방어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 20대 남성들이 취업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난 취업이 안 돼. 난 군대를 갔다 와서 학업도 중단됐어. 근데 젊은 여성들은 학업을 쭉 이어가면서 취업이 됐어.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과 그런 상황 그렇죠. 속에서 게임에 빠지거나 커뮤니티에 빠지거나 했을 때 유혹에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신입사원 공채도 늘고 지금 뭐 삼성도 몇만 명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 채용 늘린다고 그러니까 청년들. 채용 기회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더 공부하고 거기에 더 시간을 뺏고 조금 내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채용도 되고 청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런 유혹에 빠질 어떻게 보면 그게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체 사회를 바라보고 뭐 물론 커뮤니티에서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현상만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논의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들이 정치의식 가지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들, 대형 커뮤니티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이 정치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 영향이 크다기보다는 커뮤니티는 일상이고요. 그 일상에서 커뮤니티 내지는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파생됐던 그 혐오 발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일상처럼 젖어든 거고 그게 정치 성향으로 발현되는 거죠. 저는 그게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역순. 정치 성향을 가져야지 커뮤니티를 봐야겠다. 그 구적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일상이다 이거지. 일상적으로 그렇게 재생산되고 뭐 리트윗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어떤 이슈를 보면 정치 성향으로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면 그걸 자극적으로 이준석이 쓰는 거죠. 아니 그러면 2030의 좀 민주 진보 그 색깔을 가진 그런 정서를 가진
청년들이 좀 커뮤니티 재밌게 만들 수는 없나? 아 근데 그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국정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국정원 개혁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 세력들이요 이런 심리를 파고들어요.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가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외적 적국을 향해서 써야 될 전쟁의 기술을 우리 국민한테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마저도 과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제가 진짜 열받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젠더 갈등 있을 수 있고 뭐 무슨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10정도 분노라고 칩시다. 근데 사실 유튜브도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100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오히려 호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커뮤니티, 언론 등등 이게 전방위적으로 온라인 공론장에 쫙 깔려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이러한 정서를 놓고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이거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히려 논리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하는 그 주체, 그 본질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국정원 개혁을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건데 그 댓글 부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있다. 예. 있고 사이비 종교까지 얽혀서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도 지금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애들을 뿌리 뽑지 못하면 네. 우리 당해낼 수가 없다는 절대 거지. 못 당합니다. 좋은 거 아무리 만들어내도 걔네들이 와서 분탕질 치고 이럴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때 그 오늘의 유머, 그 유머 갤러리, 그 유머 커뮤니티를 박살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윤서인 사단 중에 윽튜브라고 페이스북으로 유머 저장소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다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저들이 유머를 악착같이 사서하는 이유. 사실 전 세계 그구들이 유머를 통해서 혐오를 뿌리는 이유가 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재미 삼아서 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도 경제 성장 예를 들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직장인의 월급이 내가 한 300에서 400인데 예.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잘 살려가지고 네. 500으로 올랐다. 네. 그럼 당연히 성과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럼 이런 팩트를 위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고 할 일이에요. 네. 다만 그럼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력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면 어떻게 방어하지? 코인 얘기 막 코인 대박사를 계속 퍼뜨리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막 부동산 집값 올라간 거 막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너 월급 조금 오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그거 해서 집 한 채 사겠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코인으로 했더니 이건 막 다 필요 없어. 노동소득으로 자산소득 못 따라간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부추기는 거를 대대적으로 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그래도 이거 월급 올렸습니다. 이게 실제로요. 문재인 정부 때 군인들 처우 개선 누가 했냐 이 논쟁으로 가면 팩트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막 하태경 같은 정치인은 군인들 핸드폰 쓰면 당나라 군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오냐. 결국 정보 유통 창구에서 이렇게 왜곡하고 내용을 차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계속 이 파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팩트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집착하면은 전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과 연결된 지금 이제 황희두 이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종교 집단 뭐 등등 댓글 부대가 광범위하게 심리전을 펼치는 부대가 존재한다는 건데 여전히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걸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쭉 거기까지 고민하셨나요? 최소한 그래서 네. 사이버 내란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별법이랑 똑같이 이거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정신적 영토를 침탈한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력들 대표적으로 원세훈, 뭐 김태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놓고 제가 책에 이름도 박았는데 네. 사실 옛날에 세월호 폭식 투쟁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재벌 돈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회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이상하게 조작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고 이게 지금까지 기록은 이명박 박근혜에서 끝났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TF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일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력들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다 특별 사면 받고 나왔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하필 그런 것만 하던 인간들이 예. 나는 정말 제대로 일하겠어라고 왔겠습니까?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결집했겠냐? 이게 내란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이제 체포된 이후에 막 석방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졌잖아요. 그때 갑자기 확 불었거든. 네. 그때 그렇잖아요. 그 국정원 실무자들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재욱, 옥도경, 육사 38기고요. 김용현 동기입니다. 김용현 38기. 내란 종식을 할 거면 당연히 이 얽힌 세력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들이 실제로 내란을 정당하기 위해서 심리전, 여론전, 이제 인지전 단계까지 갔다. 근데 이게 인지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인간의 뇌를 전쟁터로 삼는 거예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 사이버 우주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인간의 뇌가 전장터입니다. 왜냐면 AI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 유통 창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일종의 정보 전쟁이죠. 이런 심리전과 인지전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대놓고 막 탱크 몰고 이러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겁니다. 그렇게 스며들어요. 이게 다 그래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유머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전쟁에 쓰이는 기술을 국내에 도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외 공작기관하고 대한민국 공작기관의 그 권한을 비교해 보면 심지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대선 때 민주당 내부에서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AI 인지전 특히 뭐 알고리즘이 무기화됐잖아요. 여기서 정보기관의 권한이 더 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상을 못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들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황희조 이사 말씀 들어보고. 사실 저도 어찌 보면은 그 과거부터 있었던 그 국정원 세력의 인지전에 당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열광한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정치적인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올바른 생각을 갖고 나서 이제 이게 문제였다라는 걸 깨달았던 이제 황희도 이사님과 유사한 형태였던 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주로 해주셨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브리타임 어플 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다 활용하고 있는 네. 그 어플리케이션도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핫게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핫게시물로 그렇죠. 가는데 그렇죠.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이해하고 저도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그 감성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글을 쓰면서 활동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10명만 모아서 좋아요 10개 누르면 핫게시물로 가서 상단 게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이용하려던 것들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대처가 필요하고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지금 황희도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김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 정치 내지는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것 또한 이 뭐 사이버 내란만 종식하면 된다라고만 치부될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당과 뭐 당정청에 많이 배치가 되고 이제 여러 역할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사이버 내란에 좀 더 적어도 오늘만큼 집중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것들을 혹은 기존에 계셨던 제도 정치인 분들이 이에 대해서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사자고 그 사람이 지금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돼 있거든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당했던 사람들이 직접 설파를 하는 것 정도는 좀 이제 들어주시면서 이 심각성을 좀 더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근데 바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돌면서 네. 강연이나 간담회 같은 거 해요? 민주당이? 하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로 보통 누가 나가요? 이게 주체로 위원장님 나가실 것도 누가 있어요? 저는 안 나가고요. 예, 누가 나갑니까 보통? 보통 이제 그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 아니, 지역구 아니면 의원님들은 좀 인기 좀 의원. 연배가 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약간 뭐랄까 단순히 이런 지역 현안을 얘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정치 현안에 대한 강연 내지는 이제 이런 걸 하러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내 지금 그게 좀 답답해서 얼마 전에 전용기 의원 만나서도 그 얘기 했는데 좀 과거에 보면 과거에 한 10년 전? 과거니까 한참 됐구나. 네. 막 이럴 때 대학생들한테 좀 인기 있는 얼굴이 좀 알려진 분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의원들 30, 40대, 40대 한 초반까지 30대 이런 의원들 몇 분 하고 또 이제 셀럽들 중에 좀 알려진 분들이 이런 게 이제 강사진을 짜서 일정에 맞는 분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붐도 일으키고 소통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이대남 뭐 이 현상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또 많잖아요. 우리가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막 이렇게 중앙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내란 종식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생들 젊은 세대를 만나는 거 이게 조금 이제 뒷전으로 상대적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완 의원 2030 남성들 좀 네.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물론 지금 뭐 청년위원장은 아니시긴 합니다만 청년미래 연석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이죠. 저 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대책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청년들 대상으로 많은 공약과 정책도 이미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국정과제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뭐 1,000원의 밥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은 아까도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대학에서도 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들의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 아니면 뭐 연금 문제나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막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도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그런 거 맞다 너네들 피해 본다. 너네들이 지금 피해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잘못했다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20대 남성들만을 상대로 모든 정부 정책을 동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설득이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특히나 좀 정치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 아니 본인들이 그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복지 체계는 어떻게 되고 노동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내야지. 우리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청년들에 대한 얘기 목소리만 내서 되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역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대화를 이어나가고는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다각도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동완 의원님은 저희 네. 대학교 행사를 가장 많이 지원해 주시는. 아하, 갑자기 또 옆에 계시니까. 아 진짜입니다. 네. 네. 황희 대표는 정청래 대표 네. 한때 지금 그 아까 있던 그 사이버 내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한번 보고를 좀 드린 게 있었는데 예. 뭐 또 여러 가지 그 고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표현 자체가 좀 이제 그 부담된다는 의견들도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란 종씨랑 같이 가야 되는 그 같은 주체잖아요. 김태효 의원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그리고 온라인 공론장을 어떻게 오염시키려고 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 보고 아까 말씀 위원장님도 주셨듯이 제가 뭐 사이버 내란 종식시키면 뭐 다 뭐 이대남이 온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게임으로 보통 비유합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뭐 경제 성장에 대한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사회의 비전 이런 것들은 인게임 전략인 거죠. 게임 안에서 나는 이 빌드를 택해서 이렇게 우리 쪽 편을 늘려가겠다. 이 싸움인 건데 제가 지금 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이버 내란은 상대가 맵팩을 킨 거예요.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게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그리고 쇼미더머니, 특활비라든지 아니면 양우회, 양지회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굴리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극우 유튜버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정보원이니까 이게 그냥 명분상 안보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못 들여다봐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는 거다. 그 인맥 네트워크, 예, 예. 사이비 종교.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차단하는 거는 인게임 전략과 무관한 그래서 병행해야 될 문제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게임 특별위원회. 이거 이번에 그 김성애 의원을 그 위원장으로 해서 예. 2기도 다시 출범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님이 뭐 개관이 폐지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을 많이 던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움직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fem코 안에서도 그것때 갈라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의견과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게이민들을 챙기는 거다. 이건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서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이 청년들 청소년들의 자유의 그 가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좀 보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곡된 프레임들을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까? 네. 이 작업들이 전 제일 시급하다 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그 봉건우 위원장께서는 당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2030 아까 남성들 표심을 좀 더 잡으려면 이런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나중에 네, 네. 앞두고 있는데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죠.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가지 대안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뭐 2030의 표를 다 끌어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작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아까 황희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이버 세상 사이버 내란 이 인지전의 영역이라면 사실 여의도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중앙 정치는 공중전의 영역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인지전이 아니라 이 둘을 제외하고 지상전 내지는 백병전을 하는 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에 진출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사이버에서 인지전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여의도에서 공중전 하는 것도 충분하지만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사이버 내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개입해서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온 그 틀이 있는 거고 음흉한 어떤 목적들이 있었던 거고 공중전 같은 경우에도 언론 지형이 편향돼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공중전으로만 싸워봐야 우리가 불리한 지형에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상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백병전의 여러 용사들을 다 출격시켜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방선거에 많이 내보내는 게 청년 정치인을 많이 만들자라는 예전에 구태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들자는 얘기죠. 이 두 얘기는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지만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 청년 세대가 직접 지방의회나 우리의 자그마한 일상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정치로서 진출을 해서 실제로 당사자가 정치를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의회부터 중앙정치까지 계속해서 시민의 삶을 먹사니즘 실현하고 국민주권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지지가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던 게, 기성 정치인 오래되신 이제 정치인 분들, 뭐 그분들도 연륜이 있으시고 여러 내공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식 어떤 능력 있는 정치, 네. 능력 있는 국정 운영에 환호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3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셨던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능력 있는 정치가 뭔지, 정말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체감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80까지 이재명식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출격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지금 대학생위원회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그 대학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권역별로 돼 있나요? 똑같습니다. 이제 전국 예. 대학생위원회가 있고요. 예. 시 도당이 있고 아. 지역구가 있고, 예. 그래서 대학별로 캠퍼스 지부들이 따로 있고요. 아 캠퍼스 지부가 있습니까? 예, 있고요. 저희가 캠퍼스 크루라는 이름으로 대학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냥 전국의 현수막을 붙여서 저희가 그 좀 고관여층 내지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됩니까? 청소년 한 만 19세 이상으로 합치면 한 3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예. 그분들이 대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요.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에서는 어쨌든 빨리 청소년위원회를 강화해야 돼요. 위원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위원회는 없고요. 특별 없나? 분과로 저희가 분과가 있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난 이거 강화해야 한다고 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든 것도 예. 사실 이번에 정당법이 이번은 아니고 지난번에 개정되면서 만 16세부터 16세잖아. 16세. 그러니까요. 16세부터잖아. 만 16세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함에도 그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들이 한 군데도 없었고, 맞아요. 또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이건 정당법 개정 정당법이 아니라 이게 아마 공직선거법일 것 같은, 정당법 내지는 선거 관리 정당법에 만 법일 건데, 16세 이상은 네. 맞을 거예요. 제가. 만 16세 이상부터 만 16세 이상부터 정당에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선거 투- 운동은 또 불가능합니다. 만 18세부터 가능하죠.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투표권이 생기고 선거 운동이 가능한 부분이 그리고 있어서. 지금 교육감 선거도 만 16세 이상 보장을 해야 돼요. 네. 가장 그 민감한 사람들이 수혜자가 고등학생들인데 네. 아니 나는 그런 것들 발상을 바꿔야 한다 봐. 그래서 잘못돼. 그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똑같은 거죠. 청소년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들을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계속 내면서 그와 동시에 황희두 이사님 같은 분들이 사이버 내란을 종식하고 계속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정말 진짜 중요하다. 이 청년들 2030들 마음을 이게 되돌리는 거에 목숨을 건 정치인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다 바쁘거든. 제가 한번 그 걸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한 지향점들이 각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그 원래 그런 거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얘기냐면 586 왜 센 줄 아세요? 586 세대 민주당 정치인들이 586 그 세대에 지금의 586 정치인들이 그 세대의 청년 시대의 리더였고 그 계층들이 여전히 그래도 민주당 586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선도 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2030의 정치인들은 2030 내에서 민주당이 가장 잘 나가는 정당이 돼야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스타급 정치인들도 만들어져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변이 다 국민의힘 쪽을 더 많이 지지해. 내가 있는 그 동년 세대 그러면 그분이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위축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 그래서 이 구조를 타파를 해야 돼. 나 혼자 잘 나온다고 혼자 열심히 의정 활동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야. 제가 예를 들면 뭐 이소영 의원도 열심히 하고 다 전용기 장경태 의원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었나? 아직 김동완, 청년이지만. 모경종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힘을 합쳐서 밖에 있는 또 황희도 이렇게 봉건우 이런 분들이랑 다 이걸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 주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아마 그런 생각 갖지 않나 싶은데 우리 김동완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현실 정치를 하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원래 민주당은 힘들다. 원래 진보 정치는 힘들다라는 게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님 정말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도 쉽게 대통령 당선되신 거 아니잖아요. 김종필 전 총리랑 거의 뭐 협력하고 또 뭐 이인재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당선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겨우겨우 당선되셨고 저는 처음에 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 득표하는 게 맞나라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민주당이 참 정치하기는 많이 좋아진 지금 형국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과거부터 그 끈질긴 그 보수 집단의 그 악행들 속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참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이지만 필두로 잘 해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더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까. 특히 아까 우리 박시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이런 또 10대까지 이런 부분까지 저변을 더 확대한다면 더 좀 긍정적인 그 시너지를 더 좋게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봉건우 위원장이 이제 아까 고공전 얘기했는데 언론 환경은 안 좋지만 유튜브는 해볼 만한 대등한 싸움은 된 것 같아.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보수 쪽이 워낙 셌는데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김원준 총수가 하는 경공이라든가 매부쇼나 이런 큰 그 대형 유튜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유튜브들이 청년 코너를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특화해서 2030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특히 매부쇼 같은 그런 거 아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 대형 유튜브들의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DJ부터 쭉 이야기하셨는데 주류를 교체하는 작업은 오래 걸립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가 바뀐다는 건 그 주류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권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진보 잡았다 보수 잡았다 왔다 갔다 이런 흐름은 형성은 돼 있지만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끌고 온 기득권 세력 주류가 탄탄합니다. 이게 이제 그 호각지세로 대등한 게임으로 가려면 저는 20년 이상은 민주당이 연속 집권을 해야 그나마 어떤 비등한 정도에 올라오고 주류가 바뀌고 아까 뭐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곳곳에 있는 이 세력들 내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 민주당이 그래도 20년 길게 한 20년 잡고 뭔가 열심히 국민들 마음을 얻고 변화를 추구할 때 함께 바뀐다고 봐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50%를 못 넘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10초만 혹시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 민주당이나 혹은 진보 진영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 딱 그냥 쉽게 말하면 TK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게 제일 그 과제가 돼야 된다. 뭐 fem코에 있는 사람들 끌어오려고 한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은 더 그 사이에 지쳐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제일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 온라인이나 이것도 그걸 잘 아는 분들이 담당을 해서 이건 청소년 청년들한테 맡겨놓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거다. 왜냐면 이 키보드 워리어 세계입니다, 사실. 그렇지. 팩트랑 전혀 별개의 싸움이라서 이런 거에 익숙한 청년 청소년들이 별동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낼 거다. 그거를 약간 이제 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겠네. 네, 뭐 논리 제공이나 내부적으로 뭐 민감한 내용들은 내부 보고를 해서 뭐가 핵심인가. 이제 팩트 체크만 하다 보면 물론 중요한데 그것만 하다 보면 평생 끌려다니거든요. 그렇지. 그런 걸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그 얘기 했잖아. 우리가 이제 공세주 좀 가자. 이 얘기 하나 했고 그다음에 논리 대 논리 싸움이 아니라 재미 요소를 곁들여서 우리도 그런 걸 좀 만들어내야 할 것 같다. 그 얘기 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좀 뿌리 뽑아야 할 건 확실히 좀 뿌리 뽑자. 네. 사이버 내란 그 얘기도 좀 주신 거고 해야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분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당 차원을 대처해야 하고 이건 또 대학생위원회만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청년 의원들 그 지도부가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 필요도 있고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거리 연수망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지방선거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좋은 청년들 네. 자원들 발굴하는 문제도 역시 있는 거죠. 자, 뭐 하루 아침에 뭐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저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윙이 가능한 층을 빨리 잡는 게 좋아요. 저쪽에 약간 쏠려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데? 라고 느끼는 층들 있잖아요. 이 층을 확실히 우군화하고
이게 중요하지. 골 수 있는 애들을 바꾸려고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약간 후회하는 분들, 그쪽에 물들었다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빨리 우리 쪽으로 땡겨오는 작업을 맞습니다.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 방송이죠. 민주당 2030 남성을 잡아라. 청년 특집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